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지금 저희가 들어보셨습니다. 1시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씩 다시 모신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오늘 이 격이 없는 그리고 정해진 게 없는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뭡니까? 총체적으로 보면은 기자회견 전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도 모두 발언해서 구체 성과 내는 게 더 어려운 과제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총론에서 강론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닙니까? 이 정부 운영도.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거나 질의응답이 오고 가면 더 발전되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총론 수준에서 머물러서 지금까지 해오던 말씀을 갖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걸 갖다 봐가면서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촛불에 대해서 이제 2번 모두 발언에서 언급을 주셨는데 그거는 뭐 전에부터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기자들이 이제 250여 명 있었다고 그랬는데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 특히 신문 쪽에서 질문자가 없었다는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도 신문 출신이라서 그런지 신문 쪽은 지금 한 분 정도 저 종합지에서 이제 있었고 대부분 전멸했는데 역시 신문이 사양산업이 됐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억에 남는 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정치 분야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지금 인상에 남았고 외교 분야에서 1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1, 2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임기 내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중단 없는 계속되는 개혁 의지를 갖다 표명했던 점 그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지 간에 대통령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출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개헌 추진과 관련을 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다가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개헌 특위가 잘 합의를 해서 마련해주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분명히 했다는 점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국회에서 국민적 컨센서스를 수렴해내지 못할 경우에 정부가 개헌을 갖다가 쉽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의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이라도 정부에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개헌에 관한 안은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그 스케줄을 갖다 분명히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고요. 외교 문제에 관해서 아까 NHK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가운데 그 부분이 조금 목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강제징용 문제 말씀하시죠? 강제징용 문제 이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한일 회담 당시에 알지 못했던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그 한일 청구권 협상하고는 별개로 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일본 쪽에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강제징용 등 그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징용자가 민사적 권리를 개개인 그 징용한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대법원의 판례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양국 간 국가 간 합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문제를 그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확장 해석이 될 경우에 약간의 혼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쪽에서만 우리 개인적 권리를 생각을 하지만 일본도 물러나면서 여기에 있던 개인적 권리를 다 포기를 한 거거든요. 재산과 모든 권리를. 근데 양국 간 합의에 그거 한일 청구권 협상에 의해서 일본 쪽도 개개인의 권리가 다 포기가 된 상태란 말이죠. 근데 만일
이것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가 남아있다 그러면 일본 쪽에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그냥 증문즉답을 하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지만 개개인의 권리와 청구권 협상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정밀한 법적 검토나 알겠습니다. 대응이 저희도 필요하겠다. 뭐 대화를 좀 더 네. 하다 보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소장님도 한번. 저는 그 메시지와 메신저로 따지면 메시지 부분에서는 좀 예의가 많긴 했는데 새로운 메뉴는 없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메신저 부분에 있어서는 메신저 부분도 주인공 메뉴는 많았는데 핵심적인 메뉴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렇게 뭐 특별 몇몇 방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스로 조율을 했는지 뭐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예리한 내용들은 좀 없었지 않나. 예. 뭐 물론 이게 뭐 메시지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고 어차피 뭐 그저께 광복절 경축사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안보나 이런 메시지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걸 기대하기는 힘들고 예. 또 새로운 걸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안정감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이유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창이 그렇게 예리하진 않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모두 발언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촛불혁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촛불혁명으로 정부를 세웠고 그 정부에서는 과거의 정부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각오를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은 기본권 증진이라고 하는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그게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정책을 지금부터 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위기 극복을 자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전체적인 구도는 사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안정감 있는 정답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위기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내질 않았다. 물론 그게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예.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를 믿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보면 내용 자체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평이한 내용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마지막 질문 같은 게 추가로 한 질문 받으신 게 탈원전 문제였어요. 예. 네. 어제 대만에서 대정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는데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러셨는지 일단은 우리가 급격하게 탈원전을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정도까지 20% 이상이 원전에서 차지한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공론화위가 그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정부에서 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취지에 맞는 대답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100일 그 기자회견 자체는 일정 정도 새로운 메시지보다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하실 말씀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외교안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네네. 있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예. 평가를 해주시는 건데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에서 이제 문제를 돌아보고 또 생각도 다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회견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입을 띄셨고,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 뭔가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고, 이제 결국 변화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다. 따라서
안보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다짐을 하셨는데 예.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 뭐 외교안보부터 시작해서 경제, 뭐 사회문화 모든 걸 다 다루다 보니까 사실 뭐 세부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자체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6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중에 외교안보 분야가 25분 동안 했더라고요. 가장 먼저 거의 먼저 했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고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내용에 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특징적인 것은 중국에 관한 얘기가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우리 안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런 질문도 없었고 그런 말씀도 없었고 예.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인데 외교안보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의 총평 들어봤는데 바로 그럼 첫 번째 외교안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질문이 나왔거든요. 예. 이 중에 뭐 대북 정책 레드라인 이야기도 나왔고 뭐 미국, 한국 입장차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질문 특히 인상 깊으셨나요? 예, 이제 4가지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아까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했고 그 기자의 질문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남북 대화가 있어야 되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대화는 필요하다. 그러나 조급해하지는 않겠다.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여건이 필요하다. 여건은 도발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때는 특사 파견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화 문제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올바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것은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전쟁을 막겠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다. 예. 확신한다. 네.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안심하라고, 된다. 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권의 통수권자로서 국민을 지키고 안보를 책임지는 이 리더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또 그렇게 돼야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력한 억제력이 있을 때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고 67년 동안 제2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바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한미동맹의 바탕을 둔 강력한 연합 억제력 때문이다. 예.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도 자기 중심의 통일, 힘을 이용한 통일을 하고 싶어서도 못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 이 한미연합 연습 중단 이런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전쟁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연합 방위 역량을 강화시킨다. 물론 자위력을 강화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신뢰 문제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라든지 예. 또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말씀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예.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예. 괌을 타격하겠다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는 만약에 괌을 타격한다면 동맹인 미국을 타격하면서 우리를 타격하는 것이다.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예. 말로라도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미국은 역시 한국은 동맹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겠다. 북한을 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 세 분의 총평이
뭐 약간 두루뭉술하게 오늘은 안정감을 갖고 가진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TV를 볼 때 경제 분야 이 부분을 사실 정말 관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증세 그리고 부동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 현재까지는 굳이 뭐 증세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다시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네. 내놓겠다. 물론 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오늘 경제 질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증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부동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업 문제나 이런 데까지는 질의응답이 오고 가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저는 그 증세하고 관련해서 대통령이 증세의 길을 염두에다 두고 있다. 그리고 그걸 갖다 공표함으로써 길을 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는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되면 정부 검토할 수 있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균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증세 문제까지 시야에다 넣고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오히려 저는 증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오히려 안정감을 경제 운영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증세라는 건 개개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쓰라린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쓰라림을 넘어서 국가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재정 균형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두 가지가 좀 아쉬웠는데 하나는 구체적인 수치로 설득을 해내진 못했습니다. 오늘 그냥 재원의 필요성만큼 증세한 거야라는 말만 했지 그 정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예산안을 봐야 되지 않았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이 정부 5년 말고 그 다음에 10년, 15년, 20년 갈 때 국민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우리 그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이 미국에 바로 적자로 들어간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 이 두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기대감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뭐 더 강력한 대책이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 무서운 주머니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시장에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혼부부와 젊은 층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만간에 나오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께도 뭐 정치 문제 여쭤보기 전에 이 경제 분야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나오셔서 뭔가 퍼주기 복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지금 증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증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 고려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그 조세 정책, 재정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진짜 많은 게 사실이에요. 지금 대략 잡아도 178조가 더 든다는 거 아닙니까? 5년 내에. 보통 사람 200조 정도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증세한 거 가지고는 해봐야 30조 정도가 더 거치는 거예요. 그럼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못했고 오늘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세출을 절감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만 반복을 하시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기지 금융위기 때
많은 수학자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무너지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뭐 일정 정도 그 절감하는 내용을 여기에다도 붙이고 여기에다 붙이도 이렇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분위기를 그 불식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해법 같은 걸 냈어야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산타크로스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뭐 사회 보시는 분도 그렇고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산타크로스 얘기를 안 듣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은 없고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부동산 문제도 그래요. 지금 사회적 합의를 하면 더 강력하게 뭐를 하겠다.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 벼룩 잡기 위해서 초간상간 태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풍선 효과 같아가지고 예전에 없었던 고도의 그 가격 그 인상이 있었고 예. 그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것이 노무현 정부 실패에 아주 직접적인 민심을 와해시키는 그런 예.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1번 순위로 어떻게든지 부동산 이걸 잡아야 한다는 강박 관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순리대로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건 치수와 같아서 순리대로 물꼬를 하면서 가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보니까 이게 모든 걸 청벽을 치면 물을 넘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현명하고 세심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의지는 좋은데 그 강한 의지만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뭐 2, 3년간은 버틸 수 있어요. 맥시멈을 해도 그 이상으로 하면 집권 말기가 되면은 이쪽이 혹시 터지는 거 아니냐. 그래 노무현 정부가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가 예. 짧게 좀 예. 더, 예. 노무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전부 실패했다고만 그러시는데 예. 저는 성공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가지고 그것이 폭주하지 않도록 막아줬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폭주하지 않도록 막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봐서 목적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 거는 실패로 봐도 괜찮겠지만 예. 그 이면에 또 성공한 면도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앞에 놓인 이 종이가 지금 상당히 필기를 정말 다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나중에 보시면 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일 동안 나왔던 신문 헤드라인을 다시 정리한 느낌으로 예. 대부분 했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외교 안보만큼은 이번 정부 100일이 기존의 100일과는 기존 다른 대통령의 100일과 좀 다른 만큼 아주 위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더 도발을 하면 우리는 더 높은 강도 국제 협력을 해서 더 높은 강도의 제재를 하면 그럼 결국 못 견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미국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북한도 말을 전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건 제재와 압박으로 가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전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의 힘을 압력을 가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미국과 좀 다른 점은 우리는 어쨌든 군사적인 옵션은 안 된다는 것이고 미국은 뭐 역대로 미국을 향한 그 도전과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레드라인을 핵을 탑재한 ICBM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미국 본토가 타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면 그렇게 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기가 된다면 네. 그때는 군사적인 옵션이 불가피하다. 그때는 우리도 동맹국의 결정을 반대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최대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